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성환 전도사님한테서 이 토요일 날에 통일을 위한 이런 강연이 있는데 좀 한번 오실 수 있는가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 가볼게요 라고 했는데 뭐 사진이랑 죄송합니다. 예, 사진이랑 뭐 프로필이랑 이런 거 요구한다면서 이제 포스터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 온 거 저한테 가져왔는데 그 이름이 One Korea Top Class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제가 지난해 7월 달에 이미단체 개인 사업장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 One Korea라고 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명함을 다 가져왔습니다. 명함 하나씩 꼭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One Korea라고 했느냐? 오늘 여기 와서 이잡 전도사님 그다음에 우리 김혜경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여기 전도사님이나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제가 One Korea라고 이름을 바꾼 그 이유는 제가 지난해 7월까지 우리나라에서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건 어떤 단체인가 하면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한번 통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대통령께 정책적 자문도 하는 이런 단체인데 전국에 회원이 17,000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그리고 228개의 지역 조직을 가지고 있는 큰 단체입니다. 거기에 제가 기관장을 했었거든요. 기관장을 했는데 정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매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통일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통일이 이젠 필요한 것 같지 않다는 거, 통일은 해서 뭘 하냐라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통일은 꼭 이루어야 할 이런 의미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특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속에서 통일이 과연 필요할까? 통일이 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그래서 본인을 중심으로 통일 문제를 접근하면서 내 생각에는 통일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분단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우리는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 이제 부득이 저 못 사는 북한 사람들하고 다시 한 삶을 차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 속에서 통일운동,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려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One Korea라는 이런 단체 겸 사업장을 내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통일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겠느냐. 이 통일이 문제에 대한 인식 접근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요, 여러분 TV 한번 나가서 또 세미나 같은 데 나가서 통일에 대해서 패널들이 논쟁을 하는 걸 한번 보세요. 모든 문제의 논쟁 출발점은 뭐냐? 통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득이 되겠느냐, 실이 되겠느냐. 이 득실 관계를 가지고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이 된다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큰 대국하고 접경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결국은 시장 경제적 시너지가 나고 또 우리의 내수가 이렇게 넓어지고 해서 경제적 관점에서 논쟁을 합니다. 아니야.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지금 남과 북의 경제 격차가 이렇게 60배 70배나 나는데 어차피 통일이 되면 다 같은 국민이니 거기에 지역 북한 주민들도 잘 살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까지 남한 국민들에게 돌려지고 있던 이 모든 복지 예산이 결국은 북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냐. 또 이렇게 실리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론 가지고 득이냐 실이냐 이렇게 이걸 가지고 경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일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다가갈까요? 바로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 또 하나님의 빛이 북한에도 빛을 또 우리가 먼저 북한 주민들보다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누렸으니까 먼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앞으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인권적 의미에서 인간 해방의 휴머니즘적 문제에서 통일 문제를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연을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사진을 띄워놓고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면서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그런 이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인공위성에서 촬영해서 만든 사진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느냐라는 저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 어둠의 북한에 언제 빛을 보내주실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저 어둠의 북한에 하나님의 빛을 보내주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하는가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매우 빠른 시기에 산업화도 이룩하고 민주화도 이룩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결국은 남이로부터 도움을 받던 원조를 받던 나라로부터 처음으로 남에게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미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섰고 지금 최근에 못 떠드는 거 보세요. 우리 코스피 지금 7,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먹고 사는 데서 또 이 산업화 민주화 시기에서 그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선두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비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우리 서로 오늘 소통하면서 이 모든 우리가 이렇게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이 원인을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나라를 처음 세울 때, 이 건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세운지 아시죠? 제헌국회 첫날 행사에 뭘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영국 독립으로부터 선언하면서 독립선언문과 또 미국의 모든 법을 만들 때 그때 국가를 만든 파운딩 파더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 하셨구나. 그러면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돼 나왔을 때 인간의 평등을 어떻게 실현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상권 분립이라는 걸 만들고 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까라는 걸 많이 세워가지고 미국의 헌법도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첫 독립 행사를 할 때 우리처럼 첫 시작을 기도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전 세계 모든 사례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라를 만들 때 처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 나라를 이렇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첫 발걸음을 뗀 나라는 저는 제가 알고 있건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통일도 또 우리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도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받들어 나가는가에 따라서 통일의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여기서 한 10분 거리 내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성환 전도사님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도대체 이 YDP 하나교회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니까 제 사무실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 그런데 또 이 하시는 말씀들 다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영등포 YDP 하나교회에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보지도 못한 기적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자 우리 회장님과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다 같이 평등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발전 역사 과정도 결국은 산업화를 걸쳐서 민주화를 하고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AI 시대에 들어가는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고 인간을 평등하고 자유롭게 하라라는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변해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앞으로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을, 그 사회와 제도가 인간을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항상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 예. 반대하는 세력은 누굴까요? 예. 항상 그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배계층이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오기 전에는 이 인간의 불평등을 깨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드는 이 흐름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이 흐름을 유럽과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왕이 모든 걸 다 자유롭게 결정하고 전쟁 선포도 왕이 하고 예산도 왕이 하고 이렇게 해서 왕이 전행을 부리니까 그때 영국 국민들이 왕이 저 전행을 어떻게 하면 막고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등,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처음에 왕의 권한을 억제하는 제도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예,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왕이 전지전능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전지전능하다. 왕의 권한과 왕의 능력과 왕의 모든 통치권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만든 게 처음으로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라는 걸 만들었어요. 마그나 카르타 혼자. 이게 인류 역사 발전에서 대단한 겁니다, 이거. 예. 국민의 힘으로 왕의 권력을, 이 과정도 대단히 치열한 피와 투쟁 속에서 여기까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삼권 분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국가와 정권은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이러한 개념을 만든 국가는 뭘까요? 헌법으로. 이건 미국입니다. 예,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독립선언을 만들고 삼권 분립, 우리가 지금 삼권 분립이 돼서 삼권 분립을, 그러니까 한 행정권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또 어느 법이나 이런 특정 그런 집단의 권력이 쏠리면 안 된다. 골고루 분표돼 가지고 호상 견제하는 시스템이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실현하는 데서 제일 좋다 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개발한 그 어떤 제도 중에서도 제일 지금 잘 동작하는 게 삼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간의 자유권과 평등을 억제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만들고 통치하는 계급과 그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런 걸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국가가 있다면 이런 국가는 발전할까요? 발전하지 못할까요? 여기 대표적인 국가는 어딜까요? 예? 바로 이게 북에 사신 분들에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이 북한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억제하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통일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겠냐라는 게 알리게 됩니다. 예.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평등하게, 남자와 여자,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한 제도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은 전체 모든 국민을 이렇게 계층 계급화 해놨습니다. 네. 크게 놓고 보면 북한에는 핵심 계층, 말하자면 남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통치하는 핵심 계층이 있고 그 핵심 계층 밑에는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료 계층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계층 밑에는 적대 계층 이렇게 있고, 그걸 더 세분화한 것이 바로 저렇게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어떤 역할을 발휘하게 되는가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선 첫째로 북한에서는 어디에서 어느 계층에 속해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첫째 뭐이 결정될까요? 예?
첫 번째는요, 북한에서는 어디에서 사느냐, 거주권이 결정됩니다. 네. 핵심 계층들은 어디서 살까요? 네. 이거 북한에서는 성분제도라고 하는데 토대라고 말해요. 자, 이 핵심 계층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사느냐? 평양이나 혹은 지방에서도 지방도 소재지 이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주지가 결정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결정될까요?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교육권이 결정된다. 배울 권리가 결정돼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어느 계급에서 태어난가에 따라서 너는 어느 학문까지 공부할 수가 있어. 이겁니다. 이하면 핵심 계층, 자기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과 영역은 대단히 넓어요. 그리고 이 계급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대단히 좁습니다. 예. 이하면 내가 제일 바닥에 있는 적대 계층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는 내가 군적으로 1등이에요. 1등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딱 동네 바라보니까 그래도 이 동네에서 제일 폼 잡고 좀 집에 뇌물도 들어오고 잘 사는 집이 검산의 집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 공부 잘해가지고 김일성 종합대학 법무대학교에 가서 검사가 될 것이야 라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시험 쳐서 1등 했어요. 검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검사가 못 됩니다. 왜? 북한에서는 검사, 변호사, 당 간부, 군, 장교, 경찰 이렇게 그 사회를 관리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만 뽑느냐? 핵심 계층에서만 뽑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을 뽑자면 어떻게 하죠? 어릴 때 공부시킬 때부터 그런 집 애들만 뽑아서 거기 공부시키고 그 계층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 아무리 잘해도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 결정됩니다.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은 북한에 왔을 때 대단히 충격을 많이 느껴요. 어떤 충격을 많이 느끼는가 하면 북한에 가보기 전에는 탁 TV에 나온 거 보니까 평양시에 쫙 도로가 펼쳐지고 고층 건물이 얼떠서고 지하에는 지하철도가 다니고 화려해 평양시가. 그런데 평양시 밖을 벗어나서 나가보면 밭을 뭐에 갈고 있다? 소가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아니 이렇게 멋있는 도시인데 도시에서 불과 승용차로 30분만 나가면 밭에서 소가 밭을 갈고 있고 도로상에 소달구지가 다니고 있어요. 북한은 아직도. 그리고 압록강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관광객들이나 촬영가들이 사진 찍은 거 보시죠. 아직도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어디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다? 네. 이 추운 겨울날 강가에서 얼음을 깨고 강가에다가 그 빨래를 넣어서 아직도 빨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분들이 북중국경에 갔다가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게 물론 우리 한국도 몇십 년 전에 그랬어. 때가 어느 때게 아직도 강가에서 얼음을 깨고 강가에서 빨래하고 강가에서 뭘 다 씻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이 이해 안 돼요. 그건 왜 이해 안 되는가 하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공산권 국가들과 권위주의 국가들은 그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디만 관리 잘하면 되는가 하면 도시만 관리를 잘하면 돼요.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달라요. 지금 우리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 후보들과 정당들이 어디 다니세요? 전국을 다닙니다. 왜? 우리는 투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투표는 결국은 서울 수도에 살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느 정당을 찍는가에 따라서 그 당이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어느 정당과 어느 후보를 찍는가에 따라서 그 정당이 행정권을 쥐느냐 마느냐 갈게 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이 투표가 있는 나라에서는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집안의 균형적 발전이고 뭐 서울시에서 주한기관 몇 개를 뭐 세종으로 옮기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방 사람들이 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이나 이전 소련과 같은 나라들에서 왜 지방에 나가면 그렇게 낙고할까? 그들한테 지방 사람들의 운명과 발언권, 권리가 중요할까? 중요치 않을까? 중요치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나라 보세요. 푸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모스크바에 가보세요.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줄도 몰라요. 네.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피 흘리게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막상 그 수도인 모스크바에서는 전쟁하는 그 감이 안 느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싸우러 가지 않는다. 그럼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서 싸우고 있는 건 누굴까요? 국가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제일 못 사는 시골 청년들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애가 오늘 가서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도시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한 명이 죽었다 해서 온 수도 도시가 끓으면 그 정권은 위태로워. 그래서 항상 권위주의 국가들은 뭐냐, 북한도 딱 같아요. 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잘 혜택을 주고 잘 관리하면 이 체제는 끝없이 간다. 이게 통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계급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북한에 공무원들을 뽑는 행정고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 것 같으세요? 북한에서 왜 북한에, 전 세계는 모든 공무원들은 다 시험을 뽑습니다. 왜 북한에서는 공무원 뽑을 때 시험제가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면 왜 필요가 없을까? 공무원을 뽑는데. 만일 공무원 행정고시제가 있어서 시험을 뽑아서 모든 공무원을 뽑는다라고 하면 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 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러면 누가 공부 제일 많이 할까요? 맞아요. 예. 배고픈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좀 내가 개천에서 용이 나서 내가 좀 열심히 좀 배 그르지 않고 공부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는 탄부고 우리 아버지는 농민인데 난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이 고시 돼가지고 내가 국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불복을 끓는 이런 하층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서 모든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다 하층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북한 체제가 유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북한은 공무원 제도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당에서 이제도 말했죠. 공부시킬 때부터 어느 과목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걸 당에서 정하고 대학에서 정해서 공부한 다음에 당에서 어디 가서 일하라고 배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거는 우리나라는 인사과, 그 다음에 뭐 공개, 공채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은 이런 게 없어요. 북한은 모든 행정부서에 노동과와 배치과라는 게 있어요. 배치. 예. 어디 갔다 하면 어디가 이래라고 배치를 하지, 우리처럼 공채를 통해서 심사해서 선발해서 뽑아서 회사나 단체나 국가를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냐? 바로 이 북한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계급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이 계급 사회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12살 때 북한에서 태어나 가지고 평양 외국어 학원에 입학했어요. 이게 제가 다니는 학교 사진입니다. 이 평양 외국어 학원은 북한에서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할 만큼 입학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제가 12살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외국 사람들과도 많이 대화하고 국회에서 우정활동도 하고 외국 대표단들이랑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국인들이 저한테다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 아니, 북한과 같이 그렇게 고립되고 폐쇄된 나라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배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북한은 외국인들도 없고 영어 쓸 데도 없는데 어떻게 북한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어떤 영어 학원 선생님은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하면, 아니 유튜브에서 북한 사람들이 영어하는 거 보니까 영어 그렇게 잘하는데 나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입장에서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너무나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필답이고 하다 보니까 입이 열리질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애들이 입이 열릴 수 있게 좀 교재를 한번 북한에서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라는 걸 연구하고 싶다. 책을 좀 한번 써보자. 이렇게 와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에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제가 12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1년 동안은 A, B, C, D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가를 했습니다. 2학년에 올라가니까 어떤 교과서를 보여주느냐, 외국에서 영국에서 BBC English Lingua Phone 코스라는 교과서를 들여다가 외국 교과서를 공부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그 교과서를 볼 때 일과가 뭔가 하면 English Morning Breakfast, 영국에서는 아침에 뭘 먹느냐라는 게 일과예요. 그런데 일과 쭉 제가 보니까 그 그림이 나는 그 사진이 있는데 한 집안에서 아침에 사진하면서 그 영국에서 아침에 뭘 먹느냐.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유, 밀크. 우유가 있고 버터가 있고 베이컨이 있고 브레드가 있고 뭐 잼이 있고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때 난 아침에 학교 올 때 밥에다가 국 외에 김치나 있으면 있고 그거 먹는데 영국에서 뭐 아침밥 이 탁이 꽉 차 있어 뭐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배워줘요. 이게 버터는 뭐고 잼은 뭐며. 그래서 매일 아침 우유를 먹는 나라가 있느냐 어떻게 매일 아침. 그때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아침에 우유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매일 우유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때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얼마나 정보를 통제합니까? 외국에서 어떻게 살고 아침에 뭘 먹고 뭐 이런 거 절대 북한 사람들 알면 안 돼. 그런데 저같이 어린애들한테 이걸 배워줘요. 교과서를 배워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네들은 정말 선택된 애들이다. 그래서 당에서 너희들을 믿고 이렇게 외국 교과서까지 보여주는 이런 큰 혜택과 배려를 돌려주었으니 앞으로 너희는 이 지식을 얻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복무해야 이렇게 너희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배려를 돌려주신 아버지 원수님을 위해서 너희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학년에 올라가니까 용화관이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용화관인데 이렇게 조금 그런데 용화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화 수업에서 용화를 뭘 배워주냐면 미국 용화를 배워줘요. 상상해보세요. 미국 놈을 때려 죽이자고 매일같이 외치는 나라인데 용화관에 들어가면 미국 영화 배워주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미국 영화 볼 때 본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미국이 승냥이라고 교육받았는데 저렇게 멋있는 영화가 있다니. 노래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때 끝난 다음에 그 체보를 해가지고 지금도 저는 에덜와이스라든가 에덜와이스 이런 노래 왜 이거 북한 노래하고 너무 다른 이런 노래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따라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미국 영화를 계속 보는데 학교에서 본 미국 영화에 대해서 너네 나가서 얘기했다가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미국 영화 봤던 얘기를 하지 말고 너 이렇게 미국 영화까지 가져다가 너희들을 훌륭한 나라의 인재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를 돌려주시는 아버지 원수님의 신임과 배려를 잊지 말고 열심히 해서 해라.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12살, 13살, 14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힘이 간다? 몸에 힘이 가는 거. 바깥에 나와보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차마 북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교과서와 그런 영화와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나는 정말 선택된 사람이구나. 이런 원리를 계속 지배계급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조 봉건 통치 제도가 500년을 유지했습니다. 500년. 딱 같아요 북한하고. 그때도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을 4개 계층으로 갈랐어요. 양반계급, 그 다음에 양민, 노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4개로 갈라놓고 국가의 모든 경영은 누가 했느냐? 양반계급이 했습니다. 양반계급이. 자,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 북한에서 핵심 계층으로 태어났어. 핵심 계층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내가 1등도 못해. 그저 한 4등, 4, 5등쯤 하는데 점점 커서 마지막에 대학 갈 때 보니 대학에 검사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한 애는 거기에 못 가고 오히려 6등, 7등 했던 내가 핵심 계층이어서 거기에 간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속한 핵심 계층은 이 북한 체제를 계속 유지하자고 할까요? 아니면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공부한 순서대로 가야지. 이거 내가 앞으로 큰일 하면 이 체제 내가 깨버릴 거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로
요게 인간이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원죄가 있잖아요. 요게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예? 내가 이런 계층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혜택이 있고 남보다 나는 이런 게 좋은 거 있는데 그러면 이 제도가 나한테 좋을까 나쁠까. 또 북한에서는 이 성분, 이 신분이 세습돼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비루비루해서 공부 잘 못하지만 부모 잘 만나고 할아버지 잘 만난 덕에 이렇게 신분의 상승을 남보다 쉽게 할 수 있다면 그 체제 유지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다 모든 정치제도와 정치관리들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제가 말한 것처럼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계급사회, 이 계급, 신분 이거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밑에 하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하바닥에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에서 신분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신분 상승이 안 될 것 같으세요? 네. 근데 국가를 운영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신분이 바뀔 수 있어 라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열어줘요. 그러면 인간은 내가 열심히 뭐 하는데 안 돼. 그런데 이런 길이 있어. 신분 상승의 길에. 그러면 그 지름길에 올라탈까요? 타지 않을까요? 당연히 타요. 그러면 그 신분 상승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느냐. 요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김씨 일가를 해서 이 북한 체제를 위해서 이 몸을 이 제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간의 생명을 내가 던져서 내가 죽는다 하면 나와 나의 자식은 가장 낮았던 신분에서 제일 높은 핵심 계층으로 올라갈까 못 올라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바로 북한의 이 신분 상승 제도입니다. 자, 북한에 가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아이 때부터 너희들은 지금 특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택된 애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이 받지 못하는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커서도 북한 체제 김씨를 가서 열심히 해 라는 걸 주입시키는데, 그 주입시키기 위한 방도의 다른 방도는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외모부터 달라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권력의 핵심들을 아이 때부터 키우는 거는 저렇게 만경대 혁명학원이라는 거 있는데, 거기에서 전 어릴 때부터 저렇게 군복을 다 입히고 저렇게 군복 차림으로 애들을 학교에서 공부시킵니다. 그러면 쟤들이 벌써 북한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탈락하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저런 애들을. 쟤들은 앞으로 쟤는 앞으로 큰 간부가 할 아이네. 벌써 아이 때부터 운명이 결정. 그러면 저런 데를 어떻게 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군하고 북한군하고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북한군이 지금 한 15,000명이 갔습니다.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포로는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뭔가 하면 북한군을 포위했어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포위하고 항복에 이제 전투는 더 무의미하다. 너희 완전히 포위됐기 때문에 손 들어 하면 정상적인 군대들은 이건 이 싸움은 무의미하다고 총 놓고 손을 듭니다. 그럼 포로로 잡히고 포로 쓰면서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가면 돼요.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포로하고 손 들고 나와 하면 북한군이 손 들고 포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자폭해요. 수류탄들 오면 오지마 나 이거 오면 터뜨릴 거야. 그러면 저놈아 설마 엔침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설마 했대. 김정은 장군 만세하고 진짜 꽝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폭했습니다. 그럼 왜 자폭할까요? 왜? 아니 20대 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왜 끊을까? 자, 이 사진을 한번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응? 자, 맞아. 용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맞아요. 네, 자, 대한민국이라면 얼마 전에도 우리 서울 수호의 날 행사 이런 거 행사했으면 우리 군인들이 정말 이런 행사에 가면 다 어떻게 하면 막 부모들이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애를 생각하면 막 울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집은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애 사진을 저렇게 해놓고 모두 다 활짝 웃고 있어. 왜 웃고 있을까? 울어도 시원치 않은데. 왜? 바로 이번에 가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자폭했으면 저 지방에 정말 이자처럼 제 하층에 살던 집 애인데
자폭했으면 평양시로 올려와서 제일 좋은 집을 저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있으면 이제 방금 본 만경대 혁명학원에 보내고, 애가 뭐 없으면 애들은 국가에서 다 키워주는 거지. 저 집은 이제부터 그러면 평양에 올라와서 저렇게 샛별거리라는 곳에서 이제는 평양 사람들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시골에서 전기도 없는 데서 강가에 나가서 빨래 하던 집이 하루아침새 저렇게 천지개 벽에서 팔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군인의 입장에서는 자, 우크라이나 군이 와, 자기를 포로될까 아니면 자폭해서 죽을까? 자기가 죽으면 후에 북한에 있는 자기 애와 가족들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걸 알면 인간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힘들죠.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북한 애들은 내 하나 죽어서라도 저 삼수갑산 저 지방 시골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집을 아직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평양 샛별거리 그 좋은 아파트 뭐 한 40평 50평짜리 집에서 살게 한다면 이 내 목숨 하나 못 끊으랴 하고 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 그 자기 아들 자기 남편의 대가로 저렇게 평양시에 올라온 집은 저는 지금 물론 저건 난 연출이라고 생각해. 저런 사진. 평양 북한 TV 틀고 북한 노동신문 집 받았다고 다들 좋아서 막 웃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21세기 기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저거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자기 아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자폭해서 술탄 터뜨려 죽었는데 그 대가로 받은 집이 좋다고 저렇게 아들 사진 찍고 온 가문이 모여서 활짝 웃느냐.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고. 그러면 당신은 핵심 계층에서 태어났는데 당신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양에서 살고 뭐 부러운 게 없었겠는데 왜 한국으로 왔느냐. 오히려 거기가 더 좋았겠는데 한국에 오니까 질지 좋으세요?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한국에서 정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북한과 같은 데서 아무런 경쟁이 없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계층만 잘 태어나면 좋은 계층, 핵심 계층에서 태어나면 모든 것이 본인이 체제를 반대해서 활동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되면 연봉, 호봉이 쌓이는 것처럼 시간만 되면 쭉 숭숭장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한국에 왔느냐라는 질문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저도 30대까지는 북한 체제를 위해서 열심히 다 했어요. 왜? 나는 선택된 사람이고 그 체제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내가 어쩌다가 농촌에 가보고 농촌에 우리 친척들이 우리 집에 자주 오거든요. 자주 쭉 보면 정말 눈뜨걸 못 보겠어요. 집에 어떻게 지방 농촌에 가면 이하면 북한 평양시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좌식해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에 써놓고 물을 부으면 대변 소변이 다 나가. 저는 지방에 나가서 지방 화장실에 농촌집에 가서 화장실에 쳐 가보면 인간이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 왜? 땅 파고 거기다가 나무 놓고 거기서 화장실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화장실 하나도.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30대에 덴마크에 처음 나가서 해외 생활을 시작했어요. 해외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건 뭔가 하면 제가 받은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양극화 불평등이 완전히 극대화된 사회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면 거지들이 우글우글하고 돈 없는 애들은 학교에도 못 가고 치료도 못 받고 뭐 이런 데다. 근데 제가 덴마크에 가보니까 세상에 지상 낙원 천국도 이런 데가 없더라고요. 북한에서 배울 때는 돈이 없으면 학교 못 간다고 했는데 거기도 사립학교 공립학교가 있는데 공립학교 누구나 다 가요. 돈 안 내 하나도. 우리 애들도 공립학교 갔는데 돈 있는 사람만 치료받는다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국가 의료보험제도가 있어가지고 다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내가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른 세상인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본주의 정치 경제 구조에 대해서 연구해봤어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과 또 소득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가 하면 또 개인 소득이 있고 다 이러는데 결국은 국가의 기능이 결국은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 그 돈을 세금을 통해서 모아서 다시 재분배해서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정부가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국가의 임무고 정권의 임무구나라는 걸 제가 새롭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가 있을 때 북한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한에서 완전히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떼죽음 날 때입니다. 어느 정도 많이 죽었는가 하면요. 미처 길거리에 널린 시체도 치우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덴마크 정부에 가서 전 제일 처음에 그때는 자유민주주의 의식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평양에서 지시가 옵니다. 덴마크 정부에 가서 식량을 좀 달라고 하라고. 쌀 좀 한 100만 불 식량 좀 가져올 수 있게 찾아가요. 그러면 덴마크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람이 굶어 죽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갑자기 내전이 일어나서 행정 통치권이 아예 마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어떻게 물론 손쓸 수 없고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식량을 가지고 들어가서 인도적 구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겪고 있는 이런 인도적 참사, 기근, 굶어 죽는 거 이거는 북한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왜? 그때 당시 북한은 1년에 수억 불씩 돈을 어디다 쳐였느냐?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에 쳐였거든요.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 그러면 자그마한 미사일 하나 날아가는 데 있잖아요. 큰 거 말고 자그마한 거 하나 날아가는데도 소 한 마리가 날아가요. 실험하니까 한번 꽝 쏴보는 거. 예. 근데 그걸 계속 쏘고 계속 연습하고 하니까 이거는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국가 지도자의 개인적인 독단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죽게 내버려둬 이 돈은 난 무조건 핵무기 미사일 만들 거야 라는 데 따라서 쓰느냐. 북한은 그 돈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식량을 사오지 않고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부품, 화약, 반도체 이걸 사오니까 너네 사람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이걸 막자고 한 게 바로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이걸 해서 국민들을 살렸으니까 우리 보고 와서 달라 그러지 마. 덴마크 사람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북한에서 굶어 죽는 거는 결국은 돈이 없어서 그때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 군수공장에 가면요. 군수공장에서 미사일을 만들잖아요. 미사일을 만들 때 그 미사일을 그 탄핵 화약을 만들 때 거기에 목화와 사탕가루, 설탕, 목화와 설탕이 기차야 북한에서 빵통이라고 해요. 그런 거 한번 만들 때는 아예 열차를 꺼져서 아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북한에서 이제 그 연마하잖아요. 이게 그 모신이 툴 모신이 공작 기계가 이제 이거 연마할 때 그 냉각제로 다 뭘 쓰는가 하면 콩기름을 써요. 네.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한쪽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눈 꾹 감고 거기다 안 쓰고 사람이 먹어야 할 목화, 설탕 이걸 몽땅 다 거기다 쓰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북한 체제에 해심을 이건 아니구나. 인간을 위한 제도가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걸 알았으면 내가 이 체제를 박차고 나와야 되잖아. 제가 그거 알기 시작한 건 1990년대에 처음 덴마크에 가서 그걸 알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저는 벌써 이 북한 체제는 내가 충성 다해서 받들어야 될 체제가 아니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망명해서 온 거는 2016년이에요. 20년 동안 내가 북한 체제고 말도 안 되는 체제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왜 북한 체제를 위해서 그렇게 복무하고 북한 체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자기 믿음과 다르게. 왜?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연봉 높은 회사 나가서 일하다가도 이 회사하고 나하고 철학이 맞지 않으면 내일 때려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나와 철학이 맞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진짜 김일성, 김정은 그 시스템에서 김정일 체제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 격분을 하면서도 갓으로 나가서는 만세 부르고 그 체제를 위해서 20년 동안 있다가 2016년에 왔잖아요. 왜 그럼 20년 동안을 계속 그 체제에 유지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뭘까? 요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아까 이야기 첫 번째는 사회를 계급화하는 거. 둘째는 연좌제입니다. 연좌제.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연좌제라는 게 대단히 이게 연좌제 시스템을 딱 가동하면요, 그 가문에서 얘하면 야,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는데 이러고 죽을 거냐, 한번 내가 우리 동지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이 시스템을 바꾸어 버리라 라고 딱 나설 것 같죠. 딱 나서려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는 건, 내가 이러다가 잡히면 내 형제는 어떻게 되고, 내 조카는 어떻게 되고, 내 부모는 어떻게 되고. 겨우 평양에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이 저 온 가문이 삼수갑산 저 시골에 내려가서, 지금은 냉장고에서 물 나오는 부엌에서 열애하던 마누라가 저 삼수갑산에 내려가서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빨래하는 처지에 떨어진다면, 아무리 내가 정의를 위해서 활동했다 해도 그건 내가 정의를 위해서 싸운 그것이 가문과 친척들로부터 존경받을까요? 아니면 비난받을까요? 예? 네. 요 연좌제를 딱 가동시켜. 그래서 북한은 요 연좌제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해외에 외교관들이 나갈 때 자녀를 하나는 꼭 북한에 두게 해요. 인질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만약 너 한국으로 망명해, 그러면 얘 가만 안 둘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34,000명의 탈북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탈북민들하고 활동할 때 한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요. 같이 활동하는 건 괜찮은데, 자,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괜찮아요. 사진, 얼굴이 노출되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 자기가 한국에 왔다는 걸 숨기고 싶어요.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 봐. 요게 연좌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2016년에 나는 어떻게 왔을까? 제가 2014년도까지 제 큰애가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난 한국에 오리라고, 한국에 갈 거야 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왜? 애를 거기다 둬두고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데 김정은이 들어서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막 넘어하니까 유엔과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조였는가 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대학생들이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과목, 특히 이공 부문에서는 절대 공부시키지 마라. 다 축출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 그래서 2012, 13년도에 수백 명의 북한 학생들이 다른 나라 대학으로부터 추방돼서 북한으로 다 돌아왔어요. 네. 근데 핵이나 미사일 이런 거 만들려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이거 세계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북한에서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유학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게 다 돌아오니까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그러면 이것 뚫을 방도는 해외에 부모가 나가서 일하고 있는 해외 파견 가족들 자녀들 중에서 시험을 쳐서 통과되면 부모 방문으로, 부모가 있는 곳에 방문으로 보내라. 이렇게 제도를 바꿨어요. 왜? 부모 비지팅 패밀리 비자를 이으면, 가족 방문으로 이으면 그 나라에서 막질 않거든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제 큰애가 2014년도에 영국에 올 수 있었어요. 이게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네 명이, 나, 우리 집사람, 우리 둘째, 첫째가 오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이 그저 하루 숨사이 쑥,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준 기적 같은 기회다. 이 기적 같은 기회를 놓치고 또 내가 북한으로 간다면, 그러면 나는 평생을 후회하고, 우리 자녀가 후회하고, 그 자식들이 평생을 후회할 거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보고, 여보, 지금 저 평양에서 있어야 될 애가 지금 런던에 온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같은 기회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적 같은 기회를 우리가 마다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으로서 평생 우리는 불행하게 살 것이다. 가자,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었어요. 네. 제가 제 개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10시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모인 기본 이야기는 복음 통일에 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통일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기분 다른 데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분들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는 걸 제가 이제부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될 것 같으세요?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휴 80년 동안 안 된 일이 앞으로 되겠느냐 라고 해서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중론입니다. 그런데요, 해외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앞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가까운 시일에 올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와 같이 분단의 역사를 체험했던 독일입니다.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가 2024년도에 어떤 기사를 실었는가 하면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15년 내로 될 것 같다. 그래서 15년. 근데 그저 우리가 눈 감고 통일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라면 아이고 될 것 같으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나는 이래서 통일이 될 것 같다라고 논리적으로 자기 논리를 피려가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독일 신문이 어떻게 통일이 될 것 같냐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체제를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체제에 몸담그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기반이 무엇에 의거하고 있느냐라는 걸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하자면 그 사회의 경제적 기초가 뭐냐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북한의 지금 사회 경제적 기초를 들여다본다면 북한에서는 이미 공산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배급제가 이미 다 무너졌어요. 지금 북한 배급소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배급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먹을 걸 해결할까요? 장마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마당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딱 보니까 북한의 장마당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어떤 진화 과정을 거치느냐라고 보니 지금 북한의 장마당도 점점 되돌려 세울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북한이 진짜 배급체제가 무너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제일 먼저 나온 장마당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메뚜기장이라고 했어요. 메뚜기장. 여기 메뚜기장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요 특징이 뭔가 하면 이거 국가가 허용을 안 하니까 우리 말로는 불법 노점상이에요. 노점상인데 북한은 사회 안전은 경찰이 온다 하고 저 위에서 망보고 있는 사람이 소리치면 이 장사다가 몽땅 다 도망쳐야 돼. 왜? 뺏기면 다니까. 겨우 집에서 요만큼 두부 만들어 가셨는데 이거 뺏기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세는 뭐냐? 절반은 절반은 도망칠 준비해. 호각소리가 울리면 다 뛴다. 뛸 준비.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메뚜기들이 사람이 오면 도망치는 것 딱 같아요. 딱 준비해. 이때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걸 보고 메뚜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급제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이제 점점 국가가 쌀을 주지 못한다는 게 이제는 완전히 고차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장마당이 이 메뚜기장이 안 넘어가네. 이렇게 진드기장으로 넘었어요. 2000년대부터는 진드기장입니다. 다야. 그럼 이 메뚜기장과 진드기장의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그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 다 나와서 팔아요. 장사해요. 메뚜기장과 진드기장의 차이가 뭐죠? 요거는요, 이 사람들이 도망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뻗치고 할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때 이거 아무리 와서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뻗치고, 이거 경찰이 막 때리면, 왜 때려? 배급소에 쌀이 없어서 내가 오늘 이거 팔아야 저녁에 집에 가서 애 먹을 건데. 그러니까 그 와서 때리는 경찰도 좀 들어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한 발 물러서고 이러면서 메뚜기가 진드기로 변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장마당은 이런 장이에요. 지금은 북한에는 장마당이라고 안 해요. 북한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인민시장이라고 합니다. 집도 짓고 뭐 다 전기도 있고 이렇게 다 공시가 앉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재래시장, 우리 한국 재래시장보다는 규모도 작죠. 그러나 구조적으로 한국의 재래시장하고 북한의 인민시장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뭘 같으세요?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의 재래시장에서 이 가게 주인들, 상인들은 단체복을 입었어요. 우리 재래시장은 단체복 안 입었잖아요. 그러면 저긴 왜 단체복 입고 우리 재래시장은 왜 단체복 안 입었을까요? 왜 단체복 입혔을까요? 맞아요.
바로 돈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저주마다 와서 저 구석에 저주마다 와서 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가로서는 이때부터 뭘 받기 시작했냐? 장세, 세금. 국가가 공식 허용해주고 허용한 대가로 얼마 국가에 놓기 시작해서 말하자면 이걸 보고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의 하나의 푸드 체인, 이 고리라고 하는데 근데 장세를 받자니까 시각적으로 빨리 구별이 돼야 돼. 왜? 이게 누가 불법 장사하는지 잡아내야 되자.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사람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저렇게 빨간 옷에다가 이렇게 명찰을 달고 나는 뭐 9366번의 아무개라고 옷을 입고 이게 옷이 없으면 옷 막 못 가지고 왔다 이게 통하지 않아. 옷 없으면 무조건 잡아서 저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는 북한은 북한 인구의 73%가 이제는 자본주의 장마당에 국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다음 하나는요. 이 한류 문화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와서부터 북한에서 컴퓨터 교육이 중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이 확고한 과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컴퓨터를 이제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컴퓨터 교육을 하기 시작하니까 컴퓨터의 모든 용어는 뭘로 이루어졌죠? 영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제1외국어가 영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컴퓨터를 배우면 컴퓨터 배하죠. 그러면 애들이 집에 가서 컴퓨터를 사달라고 합니다. 부모 보고 컴퓨터 하나 좀 사달라. 그러면 북한의 실정에 맞게 이때 중국 사람들이 돈 정말 잘 벌어요. 북한에 인터넷이 없습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뭐 검색 엔진이 좋고 고성능 메모리가 좋고 뭐 CPU가 좋은 이런 컴퓨터는 필요 없어요. 그저 사무 처리하고 영상 볼 수 있는 정도면 돼. 그런데 인터넷이 없는 전문화된 컴퓨터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터넷 사용 안 하는 컴퓨터. 없죠. 인터넷 기능만 컴퓨터에서 빼면요. 컴퓨터 단가를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 사람들을 위한 북한 사람들 전용 대단히 싸구려 저렴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북한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가다 나니까 북한 시장 뭐 이런 데서 북한 사람들이 샀어요. 그래 이제는 거의 모든 집에 컴퓨터가 데스크톱 아니면 랩톱 다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줘 부모가. 자, 애들이 노트북을 가지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나쁜 짓을 할까요? 애들이 컴퓨터 보면 제일 먼저 애들이 이게 게임이 불법 게임이 돕니다. 자, 야 누구한테 좋은 게임이 있다. 서로 연결해서 게임 한 번 다 놀아봤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 다음에는 영화를 봐요. 근데 이때 파고드는 게 뭐냐? 한국 드라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영화 콘텐츠 아무리 잘 봐도 북한 사람들이 이거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볼 수단이 있어야 보지. 인터넷 막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뭐이 들어갔냐? 우리나라에서 그때부터 옛날과 달리 이 우리나라의 영상 콘텐츠를 대단히 압축할 수 있는 SD 카드도 생기고 USB 카드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시기에 한국 영화를 하나 밀수해서 북한에 들여다 팔자면 이만큼 큰 알판 DVD, 북한에서 알판 DVD 알판을 그 중국에서 몰래 목숨을 걸고 들여가야 되는데 지금은 요만한 거 가지고 들여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더 장사돼 가지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위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요. 그래서 요만한 USB를 많이 가지고 가면 이제는 북한에 가면 이 한국 영화 드라마 파는 그런 여성들이 이 옷을 척 이렇게 열면요. 이 안에 다 캐터고리화 돼 있어요. 이쪽에는 사극, 여기는 드라마, 여기는 러브 스토리 뭐 쫙 돼 있어요. 그리고 이하면 태양의 후예를 내가 가지고 있다. 사랑의 불시착을 판다면 한 USB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USB를 한 5개 만듭니다. 그래서 1부부터 한 3부까지 있고 3부부터 7부까지 두 번째 이렇게 다 있고 그걸 한 세트로 넣고 첫 번째 USB는 항상 고객들에게 무료로 준다. 북한에서 USB 새 거 살려면 못해도 $3 내지 $4, $5 줘야 돼요. USB 성능 낮은 거. 그런데 내가 한국 영화가 들어간 USB를 몰래 내가 가진다면 돈 안 내고 하나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10년은 딱 들어가다가 내가 USB가 필요해. 근데 이 아줌마가 한국 영화 파는 아줌마야. 그러면 아줌마가 쫙 지나가다가 아저씨, 예, 요거 요새 한국에서 히트친 사랑의 불시착인데 안 사겠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일단 하나 먼저 가져가 보세요라고 새 거 줘. 그럼 나는 그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공짜 USB가 중요하니까 내가 보고 재미있으면 살게하고 와서 내 노트북에 끼우고 봐. 1부부터 3부까지 보고 그 아줌마를 다시 찾아갈까 안 갈까? 네? 요거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서 탈북민들 오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국 영화 몇 개 보셨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한국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마지막으로 본 한국 영화는 요거 다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영화를 왜냐하면 사랑의 후예를 언제 보았었어요? 그럼 내가 처음에 사랑의 후예 본 건 언제입니다. 그러면 요때네. 어디서 보셨어요? 항해도 사리원에서 봤어요. 항해도 사리원에서 2016년 언제 태양의 후예를 봤는데 이 사랑의 후예가 언제 우리나라에서 나왔지 하고 그 시간을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콘텐츠가 북한으로 밀수돼 들어가서 마지막 농촌 시골 마을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라는 데이터가 딱 나와요. 그런데 탈북민들 가지고 다 정부가 심층 인터뷰를 하면 한국 영화 딱 한 번 보고 안 봤다. 잡히면 큰일 났고 무서워서 안 봤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어요. 한국 영화는 하나도 못 봤어요. 당국한테 잡히면 큰일 날까 봐. 한 번도 못 봤다는 사람은 있어도 절대 안 봤다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보고 딱 끊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뭔가 우리 한국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영화 드라마가 지금 엄청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는 복음 통일입니다. 그러면 이 북한에서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퍼지는가, 어떤 방식으로 퍼지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에서의 지금 기독교 전파, 복음의 전파는 어떤 원리로 가고 있는가 하면 점선면으로 가고 있어요. 네. 자, 김일성 때는 기독교 복음률이 요 정도였는데 김정일 때 와서는 이만큼 하고 김정은 때 와서는 지금 이렇게 완전히 급속히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선면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김일성 때는 제가 북한에서 기독교가 점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점으로 존재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점. 내가 예수님을 알아. 점이라는 거는 내가 신앙심을 누구한테 전파하지 않고 혼자서 가지고 있었을 때 이때는 점이라고 합니다. 예하면 가족 내에서 나는 아이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50년대 후반에 모든 교회를 다 까부시고 없다나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종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처형하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믿는다는 걸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식 앞에서. 어머니가 집에서 밤에 식사할 때 조용히 입 다물고 기도하고 식사하는데 딸이 계속 물어봐. 엄마 왜 밥 먹을 때면 눈을 감고 뭐 이러고 밥을 먹겠고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도 눈 감고 조용히 기도하고 식사합니다. 자기 자녀한테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고백하지 못한 때를 점으로 존재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김정일 시대에 와서 바로 저 점이 선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점에서부터 선으로 넘어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점에서 선으로 넘어갔다는 건 가족 안에서 밖에 안 나가고 수직으로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와 형제 집안에서 큰형이 먼저 알았어. 성경을 먼저 읽었어. 어떻게 알았냐? 너무 힘드니까 중국에 압록강 건너서 일하러 나갔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중국으로 넘어가면요. 일자리가 통 눈에 보입니까? 배고파서 넘어갔는데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 이런 데 갑니다. 이거 뭐 내가 사발 같은 거 접시람 잘 씻는데 이런 거라도 할 수 없냐? 청소내가 잘한다. 그러면 물론 그런 일자리를 주는 사장님들도 있지만 어떤 사장님들은 아니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조용히 주소를 대주겠으니까 어느 거리 어디 가면 거기에 집에 가서 똥똥 두드리고 나 이거 하나님을 믿으러 왔다면 아마 거기서 챙겨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 그때 2000년대 초반 그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북중 국경 쪽에 지하교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아파트 하나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이제 전파 선교 활동을 했겠어.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하면 아이고 고생했는데 들어오세요라고 하고 거기서 성경책 읽게 하고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해서 뭐 한 달 뭐 보름 이렇게 하고 북한으로 돌아갈 때는 또 용돈까지 줘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그때 중국에 가서 하나님과 성경책을 알게 됐어요. 그래 집에 왔는데
이 성경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머리에서 사라지질 않아.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부모님한테 이야기해. 이번에 중국에 갔는데 부모님이 너 돈을 어떻게 벌었냐? 죄송해서 나 일자리 없어서 돌고 돌다가 어느 아파트 뭐 거기에 쭉 가니까 한국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만나서 그 목사님이 날 도와주셨다. 야, 목사가 미쳤다고 가만히 있는 너한테 뭐 돈을 줘? 아니, 성경 매일 몇 페이지 읽고 읽은 소감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돈도 주고 그래서 가져왔다. 그럼 성경 이야기를 엄마한테 해. 그럼 엄마가 듣다가 야, 나도 아이 때 교회 다녔다. 이 얘기.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냐? 점으로부터 선으로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일 시대에 와서 이 지점이 중요해. 안 넘어가. 배터리가 다 나간 것. 김정일 시대에 와서 다음 화면. 지금 면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면으로 넘어간다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가족 밖으로 나가서 가족 밖에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찾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드리는 걸 보고 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게 북한에서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집안에서도 겨우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책 읽는데 집안 밖을 벗어나서 아는 사람들, 친구들, 또 동네 단위로 주일 예배 보고 이런 일이 북한에서 가능하냐? 잡히면 총살입니다. 가능할 것 같으세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종교가 지금 면으로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지금 북한은 1950년대 이후에 김일성의 유일 독재 체제를 만들면서 북한에서 이 체제를 반대하는 그 어떤 종파는 다 청산했다 했어요. 없다 이제. 사람들끼리 한 사람이 반대해서 대들고 이런 건 정치범수정서에 잡아가긴 해.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국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건 이제는 없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했는데 지금 북한은 이렇게 면으로 발전하자마자 북한은 여기다가 뭘 붙이느냐. 이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하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네트워크, 망자를 붙여요. 김정은 당국이.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지하 종교망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믿으시지 않으시죠? 그러면 제 말을 믿지 말고 북한 당국이 만든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지금 북한에서 지하 종교망이 확장되고 있는지. 종교 미신에 빠지면 반역의 길을 걷는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오늘날에 와서도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은 종교와 미신이 호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할 정신적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 사상의 기치 밑에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형 명령들을 받들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 나섰습니다. 적들은 우리 인민의 이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종교 미신을 통해 젖먹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당에서는 적들의 이러한 책동에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종교 미신과의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할 때 대한 혁명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리춘하년이 어떤 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리춘하년은 1948년 우리 인민의 세조국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다가 체포 처단된 사리원 소북교회당 장로였던 리찬순원의 유복딸로 출생하여 점쟁이 애미년의 수라에서 어릴 때부터 사조팔자를 보는 방법과 점치기 수법들을 배우면서 성장하여 의학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보건일꾼으로 일했습니다. 마필용놈으로 말하면
체포초단된 악질 종교인의 아들놈으로서 놈은 제 애비의 복수를 벼르면서 60년 남아 속에 검은 칼을 품고 종교를 몰래 믿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불순족대분자 놈이었습니다. 차독수는 대학 졸업생으로서 종교 미신의 호황성과 반동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독수는 어느 해 겨울날 국경을 몰래 넘어 이웃나라로 비법 월경하여 갔습니다. 미신에 빠져있고 신념이 확고치 못했던 차독수는 여기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설교하는 정탐배들의 설교에 넘어가 하느님을 숭배하는 종교 광신자가 되었으며 결국 놈들의 개로 되었습니다. 녀는 사리원시에서만도 자기 가족과 형제들은 물론 오래전부터 종교를 믿어오던 사리원시 교동교회당 집사의 아들 리기창, 재룡교회 집사의 딸 김순유를 찾아내고 여러 명의 불건전한 자들을 망라하여 지하 종교망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바쁜 농사철에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종교 교리를 학습하는 등 일요 예배 모임을 어김없이 조직했습니다. 차독순년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일요일날 경암산의 썩진 곳에 신자들을 모아놓고 일요 예배 모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자료입니다. 오리가 길면 잡힌다고 종교 미신에 빠져 호황한 하느님의 세상을 세우기 위해 책동하던 종교 광신자 차독순년의 정체는 경각성 높은 군중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지난 시기 종교를 믿으며 종교를 부식시키기 위해 책동하던 자들이 이베오스의 반혁명의 길로 더욱 힘차게 벌리자라는 동영상의 12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모든 도 보이부들에서 자기 도 산하의 지하 종교망을 어떻게 자기네가 일망타진하고 있는가를 저렇게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 주민들과 학생들 앞에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숫자로 한번 좀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한개 황해북도에서 12편까지 나갔다면 항해북도에 얼마나 많은 지하 종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북한의 지금 지하 종교망이 얼마나 많을까? 네. 북한 자체가 인정해서 이제 망이라고 붙여요. 그리고 아니 이거 성경책을 읽다가 잡히면 저 죽는데 총살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알면서 일요일 날 누구네 집에 모여서 조용히 주일 예배를 봤다? 이게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이건 정말 기적,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수십 년 동안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옥률려고 지배 받으며 살아오다 나니 지금 그들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의 제일 초기에 거대 로마의 통치, 지배를 반대해서 막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이게 평등하다는 이게 얼마나 새로운 사상이었어요. 예? 예수님이 사람은 다 평등하고 인간과 인간끼리는 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 지금은 우리가 무난히 들리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이렇게 국가와 민족 간의 서열이 딱 정해지고 로마 통치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선민 민족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다 평등하게 만들어놨고 인간과 인간은 서로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로서는 완전히 전 세계를 뒤집는 말씀입니다. 이거. 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신분제, 연자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기득권 세력한테만 딱 틀어져서 유지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북한 사람들한테 와 닿는 건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이게 뭐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의 기독교의 다의 재부흥은 어디서 일어날 거라고? 좀 북한에서 일어날 거라고. 저렇게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걸고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오늘 여기 토요일날 우리 왔잖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오늘 여기 왔다는 분 있으세요? 지금 목숨을 걸고 저렇게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 찬양가를 산에 올라가서 부른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끝내면서 하는 거는 바로 저런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기서 우리가 승용차 타고 가면 2시간, 3시간. 여기서 그저 대전, 세종, 대구, 그 정도의 길거리에서 저렇게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 또 이 통일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득실 관계로 따져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모든 인간은 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믿음, 섭리, 하나님의 빛이 바로 저렇게 비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비치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독일 이야기를 다시 돌아갈게요. 독일이 앞으로 15년 내로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데는 어떤 근거가 있냐. 지금까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을 다 종합하고 마지막에 지금 북한이 중점 사업이 뭐냐, 이걸 독일이 분석했어요. 지금 북한이 중점 사업은 뭔가 하면 한반도에 2개 국가 2개 민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헌법도 다 개정했어요. 북한은 이제는 통일이란 말, 북한에서 통일이란 말 꺼내면 총살입니다. 2개 국가로 가자, 2민족이자. 지금 우리 휴전선 있잖아요. 휴전선도 계속 지금 북한은 우리 정부에 휴전선을 군사분계선 이를 국경으로 만들자, 국경화하자. 그리고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을,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남조선이라고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주겠으니까 한국도 북한을 향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달라 이래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지금 나와서 이제부터 조선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지만, 그런데 독일이 본 건 뭔가 하면 바로 1974년도 동부독일에서도 북한과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74년도에 동부독일에서 헌법을 개정합니다. 어떻게 개정하느냐? 이제는 동서독일은 같은 민족도 같은 국가도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서독일은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지향하는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맙시다 라고 서부독일 정부의 통일과 관련한 협상, 교류, 대화는 그만둘 걸 제기해요. 그래서 동부독일이 헌법 개정한 게 1974년도입니다. 그래 그때 당시 서부독일은 이제는 독일에서는 통일은 갔구나. 왜? 통일의 당사자인 한쪽이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고 헌법까지 다 저렇게 개정하는데 했는데 뜻밖에도 15년이 지난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독일은 통일됐어요. 그래 통일된 다음에 서부독일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왜 동부독일이 74년도에 헌법을 개정했을까라고 아카이브를 열어보니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 거기에 다 보고돼 가지고 집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동부독일 사람들은 동부독일 TV 영화를 안 보고 다 서부독일 거 봐. 벌써 국민의 보는 콘텐츠가 미래를 좌우한다고 그때 당시 시대에서 보고 있는 콘텐츠가 다 서부독일 TV를 보고 집들에서는 서부독일 TV를 보겠다고 안테나를 올리고 이걸 동부독일 당국이 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콘텐츠가 일단 넘어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상품을 뭘 쓰고 해도 서부독일 걸 좋아하고 경제가 서부독일식으로 넘어가고 동독 마르크 대신 서독 마르크를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독일 통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시죠 여러분? 독일 통일의 불꽃은 바로 니콜라이 성당의 평화 시위로부터 일어났습니다. 평화 시위가 어떻게 일어났냐? 독일 당국의 탄압 속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집 안에서만 계속 기도드리고 있어요. 기도드리다가 어느 한 순간에 기도드리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기도드릴 거 있냐? 길거리로 나가자 촛불을 들고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길거리로 나가서 전달하자. 그래서 성 니콜라기 교회에서 성도들이 바로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동부독일 경찰이 너희 나오기만 해 가만 안 둬도 밖에 경찰들이 몇천 명이 있었는데 막상 성도들이 촛불을 들고 라이프치히 거리로 행진하는 순간에 총을 쐈을까요? 못 쐈을까요? 못 쐈어요. 그래서 그 평화 햇불 시위가 발화점이 돼가지고 전 독일 쪽으로 바로 통일을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다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먼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땅에도 독일처럼 복음 통일을 주신다는 걸 굳게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혹시 흔치 않은 기회인데 대표님께 질의응답 하실 분 계시면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제일 먼저 저를 찾아오시는 게 교회 목사님들이시더라고. 우리 교회에 좀 나와달라. 그러면서 또 성경책. 제가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에 성경책 받은 게 한 20권이 되더라고. 목사님들 만나면 성경책 사인해서 주세요. 다 성경책에서 꼭 보라고. 한국에 북한의 형제들 뭐 다 친척들 둬두고 와서 이 외로움, 심리적 고충이 끈데 이 사람의 마음상 힐링이 성경책만한 게 없다. 성경책 주시는데 성경책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우선 언어가 너무 힘들어요. 뭐 가라사대 뭐 이런 말. 그다음에 성경책은 결국은 가문의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을 많이 기억해야 되고 뭐 땅도 뭐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뭐 계속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것도 이야기하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숭실학교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거 성경책을 보라고 하는데 이거 성경책이 대단히 읽기 힘들다 내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앉아 듣다가 북에서 온 학생인데 끝난 다음에 날 조용히 찾아와서 이거 공사님 성경책 내가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 해드릴게요. 뭐지? 그러니까 하룻밤에 다 읽는 만화 성경을 내가 줄게요. 그래, 만화 성경 그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만화 성경을 이제 줘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그건 재미나게 탁탁탁 빨리빨리 넘어가더라고요. 쫙 언어도 쉽고 애들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제가 딱 멈칫했어요. 그때가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밤 한 새벽 1시쯤 됐는데 그 만화 성경에 10계명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10계명을 읽는 순간에 등골에서 소름이 끼쳐요. 왜 그럴까요? 10계명이 북한의 10대 원칙과 10계명이 똑같아요. 순서도 똑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김일성이가 북한의 당의 일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만들 때 10계명을 본따서 만들었구나. 그러면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순서도 바꿀 수 있잖아요. 순서도 똑같아요. 야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북한의 10대 원칙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하라. 김일성만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북한은 딱 보면 그 다음 장 보면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하라. 순서도 똑같아. 그래서 제가 이 보는 순간에 소름이 끼치더라고. 야, 내가 이걸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이제 흔드는 건요 매우 간단해요. 우선 첫째 저는 북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경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아이 때부터 달달 외우는 김일성의 혁명 역사 있죠.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이짝 페이지에다 놓고 이짝 페이지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쓰면요 똑같아요. 김일성이 14살 때 딱 사진도 심통이 딱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지팡이 들고 이렇게 못세 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압록강을 건너면서 그 사진 이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쓰는 그 탁 태양이 뭐 얼른 그런 뭐 사진 동방에서 뭐 누가 찾아 그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다 있는데 그걸 김일성의 혁명 역사와 성경에서 나온 그걸 싹 해서 비교해서 보면 북한 사람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야 결국은 우리가 속아 살아왔구나. 그리고요 북한의 모든 조직 우리는 북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사상이 아니다. 이거는 사이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비 종교다. 진짜 맞아요. 북한에서 국가와 당을 운영하는 거 보면 다른 나라 공산당이 운영하고 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북한은 어떻게 운영하냐 당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종교 행사를 우리가 기독교 행사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오늘도 찬양 노래부터 했어요. 노래부터 항상 행사해요. 북한은 정치 행사할 때 항상 뭘부터 시작하죠? 노래부터 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동지께 영광. 다 영광을 드린다는 노래부터 시작해요. 그 메시지도 똑같아요. 북한은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똑같잖아요. 내가 모르고 살아왔던 이 은혜. 우리 항상 존경해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앞으로 공략하려면 우리가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김일성이가 악용했는가를 딱 하면 북한 사람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확고하게 믿어요. 우리가 복음 통일, 이 하나님의 성경과 우리 교회의 힘으로 해야 된다. 이제 통일되면요, 북한에서 엄청난 폭력이 일어날 겁니다. 왜 폭력이 일어나냐?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고 한 동네에서도 서로 고자질하고 제보하고 뭐 이 그 앙금과 갈등이 대단히 깊거든요. 이거 행정적인 방법으로 무슨 국뽕을 넣어주고 돈을 주고 소득을 이거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 동네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함께놓고 자 이제는 지나가는 일 지나가고 하나님이 밑에서 다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우지하고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읍시다 라고 치유할 수 있는 방도는 저는 종교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데 물어보면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곳들 많았다 하셨잖아요. 네. 저는 통일이 될 거라고 좀 확신하는 편인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정을 보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통일이 됐을 때 이게 가장 걱정이 된다. 이게 가장 이제 약간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그 아주 중요한 얘기 했어요. 그 중요한 게 뭔가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그 2024년도에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이제 북한의 젊은 여성이 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뭐 여러분 누구라고 제가 어느 인터넷에 들어가면 뉴스에다 나왔어요. 그 여성이 누구누구를 데려왔느냐? 엄마와 이모와 그 다음에 자기하고 같이 북한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왜? 배를 볼 줄 모르니까 남자를 꼭 내가 좀 몰아달라고 남자를 왔는데 원래 계획은 남자 한 명 더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한국으로 오기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한국 드라마를 이 여자와 그 남자 둘이서 계속 한국 영화 드라마 본 거예요. 계속 보다 나니까 이제 생각이 같아졌죠. 야 한국에 가자. 그래서 저녁 시간에 내일 아침에 몰래 나와서 배를 끌고 떠난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아침에 가니까 이짝 남자는 가겠다는데 이짝 남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어요. 근데 여자가 제일 걱정인 건 안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자기가 배 타고 떠나는 순간에 보협에 가서 고자질하면 어떻게 돼? 금방 잡혀서 죽잖아. 그래서 떠나면서도 야 얘가 이거 당국에 제보할까 말까 그 걱정. 두 번째 아니 어쩌는 다 너도 가겠다고 해서 우리 다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왜 갑자기 생각이 변했냐 하니까 이 남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어쩌는 가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봤는데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정말 좋다. 그런데 그게 내 삶, 내가 좋아진다는 담보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부터 내가 천대와 차별을 받고 인간 대접을 받지를 못하고 한국에서 보니까 이거 뭐 탈북민들 여기 와서 2등 국민으로 이렇게 소득도 항상 보면 중하위권의 대부분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거기 가서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보다 밑에 살기보다는 아예 못 살았다 난 여기 있을 거야. 내가 어디 가서 말은 안 할게 너희끼리 가. 그래서 그 남자가 못 왔어.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이제는 70배 내지 80배 잘 살아요. 그렇게 잘 살지만 이렇게 남이 잘 산다고 해서 북한 사람들이 그거 보는 순간에 뭐 많은 사람들은 가면 나도 잘 살겠지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그걸 통해서 한국에서 차별 이런 게 대단히 심하고 그러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온 탈북민들이 여기에 와서 잘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는 모습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탈북민들 가는 데 가서 여론조사해 보면 알바 취직할 때요 물어봐요. 언어가 틀리니까 금방 알아요. 사장들이 어디서 왔냐 하면 탈북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조선족이라고 할 거예요. 네? 조선족이라고 해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네. 왜? 이거 탈북민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 그래요? 죄송한데 우리가 뭐 다음번에 기회 생기면 전화할게요 하고 몇 번 해보니까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이라면 그래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일에서. 왜냐하면 자, 이거 만약 통일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흔히 오늘 쓰는 야, 통일이 되면 400만이 밀려 내려온다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집도 없는데 서울 길거리에다가 가는 것마다 뭘 서변 보고 영변 보고 하면 서울 시내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병이 많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전염병 퍼뜨리면 어떻게 해. 이런 문제들을 자꾸 떠들면 그걸 북한 사람들이 보고 이거 뭐 가면 안 되겠다. 차라리 못 살아도 이렇게 갈라지는 게 낫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물론 이걸 우리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가능한 한 교회부터 나서가지고 전국의 탈북민들이 3만 4천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교회 몇 개나 될까요? 다 합하면 뭐 어떤 분은 7만 뭐 몇 개다, 어떤 분은 10만 개 된다. 한 교회에서 한 분씩이라도 좀 맡아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면 그게 좋은 첫 스타트가 아닐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해주고 사람답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남북의 통합을 일으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국가 예산을 얼마 쓰는가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또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고맙습니다.